그래서 이제 지금 백종원 그 선생님 아저씨 백종원 골목식당 하시는 예. 그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요리에 관심 없던 남자들, 혹은 독신, 혹은 아줌마들이 백종원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대충 하시거든요. 아 설탕 드세요, 설탕 막 이러면서 설탕도 막 넣으시고. 근데 한 끼의 요리를 만드는 걸 TV에서 그냥 오픈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책을 쓴 거는 아 요건 충분히 한 끼가 되고 영양가 있다. 번거롭지도 않다. 너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되는 네. 자산을 어떻게 고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는 주식을 추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 네. 가격 상승이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좋다. 네.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죠. 뭐 지금 안 좋은데 한국 주식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뭐 2000선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그래서 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 주식에만 하면 안 되고 미국 주식에도 해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미국 주식 열풍이잖아요. 많죠. 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열풍이고 이게 열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권사 광고가 전부 다 해외 주식. 그렇죠. 예. 증권사에서 왜 해외 주식을 광고하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자기 회사에 수익이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인기를 끌고 있고 핫하고 수익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거에는 되게 비쌌어요. 해외 주식 거래하는 게. 근데 그런 게 많이 낮아지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거의 모든 증권사가 해외 주식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 순간이 버블의 시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팔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판다는 건 수익이 된다는 거지 고객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항상 검토를 해봐야지 되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을 하되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한국 주식이 왜 좋아요? 좋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 이상이 미국 주식이거든요. 예. 미국 시장이 훨씬 커요. 한국 주식은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주식 해야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을 제가 둘 다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지금 10 몇 년째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연일 사상 최고가래요. 예,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종목이다. 혹은 나스닥이다. 뭐 이렇게 가요. 생각의 흐름이. 왜냐하면 걔는 뭐 가격 오르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죠. 소형주도 아니에요. 엄청난 대형주들인데. 지금 비싼 주식만 오르잖아요. 거기도 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그렇죠. 알파벳이니. 예, 요즘 그래서, 테슬라. 예, 테슬라도 뭐 엄청나게 올해 엄청났었어요. 예. 불과 뭐 1년 전인가 2년 전만 해도 테슬라 이제 끝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데이터 시계열을 이제 10년 전을 딱 가져가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져가 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이 거의 10% 수익이 났어요. 연. 이 미국 시장은 1점 몇 프로인가 2점 몇 프로밖에 안 났어요. 수익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유럽은 더 안 좋았고요. 그러면 그 전 10년을 또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0년이 미국이 너무 좋다고 해서 미국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최근성 편향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1, 2년, 2년 더 갈 수도 있지만 혹은 굉장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핫한 건 뭐든지 버블이 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빠숑님께서도 부동산이 어디가가 이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오를 때는 버블이 낀다. 그 버블을 조정하는 시간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식시장 똑같거든요. 모든 자산 시장이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나스닥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가 QQQ인데 거기 그것만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누가 그러냐고. 왜냐하면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 버블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계속 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부동산에 끼는 버블이든 어디 끼는 버블이든 버블이 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버블이 무너졌을 때 심리력을 견딜 수 있느냐. 심리의 문제거든요. 못 견뎌요.
자, 1억 넣었는데 30% 빠지면 3천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네. 평범한 월급쟁이 한 1년 연봉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입사원 이제 예. 글로 읽을 땐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올랐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냥 생살이 잘려 나가는 것들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자산 배분 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자기 갭 투자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자산 배분 얘기하면 부동산 얘기도 항상 같이 하거든요. 네네. 부동산도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갭 투자를 하나 했는데 물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 넣으셨어요? 2억 정도 넣었대요. 얼마짜리세요? 그러니까 뭐 10 얼마짜리인데 2억을 넣어서 이렇게 거의 꽉 맞춰서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10% 빠지면 2억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원금 손실되고 나머지 어떻게 대출이든 뭐든 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고점에 잡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갭 투자도 분산하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이제 뭐 물건별로 분산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딱 하나에 몰빵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집값 10% 빠질 수 있죠, 당연히. 버블이 꼈으면. 네. 근데 그분은 딱 하나에 이제 몰빵했고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꼈고 레버리지 90%니까요. 네. 몇 년 전에 그 시즌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레버리지와 몰빵 덕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저는 이제 책을 16년, 17년에 첫 책을 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 편입하라고 했었던 거고 네. 이제 주식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 때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할 것 없이 다 빠졌거든요. 3월 달에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1,400까지 그냥 엄청난 속도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손 쓸 틈이 없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요. 금융위 때부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 빠졌어요. 그때부터 고민하죠. 더 떨어질 건가 아닐 건가. 이제 전문가도 보고서가 양쪽으로 나와요.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떨어질 때 그거를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자산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자산 배분의 기본 논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입니다. 국채. 예. 주식 지금 주식 한 덩어리 얘기했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이제 신흥국 대표로 해야 하는 거고 신흥국주로 해도 돼요. 신흥국 대표 ETF로 해도 되고 한국 주식으로 해도 되고 미국 주식으로 해도 되고 선진국 주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선진국 ETF의 60%가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주식 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다음에 채권 한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잘 모르시는데 한국 국채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 신용도가 전 세계 7위. 뭐 이런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이런 애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도 같은 신용 등급을 받아요. 그럼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국채인데 그렇죠. 수익률은 되게 높아요 또. 그래서 국채도 1년물이 있고 뭐 5년물, 10년물 뭐 이렇게 10년 레버리지 뭐 이렇게 있는데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을 많이 줍니다. 네. 그 대신 변동성도 크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식이랑 상관관계 반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 주식이 떨어질 때 국채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갈 땐 국채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심리 때문입니다. 예, 결국은 심리인데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더 큰 사이즈의 사람들, 뭐 기관이라든지 자산가들 이런 분들은 하나만 안 갖고 있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다 살 수도 없고 근데 분산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옮겨놔요. 안전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한국 국채보다 미국 국채가 훨씬 안전자산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을 가지 않을까요? 예.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채 덩어리에는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를 같이 넣어서 이제 국채 덩어리를 만들었고요. 미국 국채 중에서도 특히 환 노출 국채가 있어요. 환? 예, 환을 노출했다. 환 노출 국채. 예.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은 그쪽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돼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환율이 노출되는 건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저도 온몸으로 그걸 맞았는데 맞으면서 보니까 환율이 1,600원을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펀드 중에 하나가 환 노출 펀드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할지는 못했고요. 그 펀드가
1,000만 원 있었는데 네. 1,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와.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나서 900만 원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환율이 1,600원이 됐어요. 그 전에 1,000원 수준이었는데. 그럼 뭐 거의 뭐. 예, 그 1,600만 원을 찾았죠. 네, 환율로 먹은 거예요. 야, 재밌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환 노출은 위험하다라고 다 쓰진 않아요. 천편일률적으로. 환 노출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쵸. 홍춘욱 박사님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책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 혹은 우리나라 경제와 이제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환 노출된 자산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걸로 이제 환 노출 미국 국채를 이제 ETF를 책에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이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질문이 나와요. 네. 주식하고 국채 상관관계가 높던데요. 그러니까 같이 떨어져 있고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이 지난 10년, 10몇 년 동안 엄청난 이제 유동성에 의한 그 상승기였는데 네. 주식이랑 국채가 같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높아진 상관관계 덕분이 뭐냐면 이제 국채 버블이 너무 많이 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블. 얼마 전 코로나 때 주식만 빠진 게 아니고 국채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관관계에 대한 유효함이 깨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들에 보면 상관관계 분석을 3개월짜리, 6개월짜리밖에 안 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를 추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마법의 돈 굴리기가 17년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금. 그러니까 주식, 국채 또 한 덩어리가 대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국채의 상관관계가 무너졌을 때 같이 하락할 때를 대비하는 게 대체 투자인데요. 대체 투자. 네. 왜냐하면 이걸 왜 대체 투자라고 부르냐면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전 모든 기관들이 주식, 국채만 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 네네. 그걸 깬 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이란 책을 쓰신 네. 그 미국의 이제 예일대 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대체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는데 결국 대체 투자의 목적은 주식, 국채가 다 빠질 때 안 빠지면 돼요. 올라가면 더 땡큐고. 와우. 네, 왜냐하면 주식, 국채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포함했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저자님 왜 금을 좋아하시나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이 금을 싫어해요. 이거 배당도 안 나오고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자산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분들의 상당수가 주식 베이스로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워렌 버핏 또 거의 다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 회사를 사시잖아요. 네네. 워렌 버핏이 채권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제 그분의 생각하시는 관점에서는 금은 왜 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 세계 자산 배분의 뭐 진짜 할아버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자산 배분을 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많이 이제 인정을 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인정받고 계시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금을 갖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금에 대한 평가는 이제 뭐 갈릴 수가 있는데 금을 뭐 인플레이션 해지의 도구로 생각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전혀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길게 보면. 근데 가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기사는 데이터로 검증해 보면 전혀 맞지 않고요. 네. 뭐 이렇게 안전자산이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예. 다만 주식과 국채와 금이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맞아요. 네, 데이터로 그냥 딱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올라갈 때 얘가 안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냥 뭐 지금 따로 놀아요. 그래서 최근에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017년에 금을 만약에 사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금을 왜 가져가냐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금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주식과 채권과 낮은 상관관계 때문에 금을 이제 가져가는 거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현금도 이제 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몇 달 전인데 현금은 레이 달리오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현금 쓸모가 없다. 근데 코로나로 모든 자산이 깨질 때 우리나라에서 안 깨진 자산이 딱 3개 있습니다.
주식 국채 다 깨졌고요. 해외 주식 다 깨졌고 다 미국 깨고. 다 예. 깨졌는데 자 환율 올랐고 금 올랐고 현금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땡큐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현금 가지고 떨어진 주식을 사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4월 달에 또 엄청 들어갔죠. 또. 네네네. 그래서 현금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자산이고 그럼 현금만 많이 갖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자산 배분의 틀을 가져가는 게 뭐 제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이제 고수들의 생각을 빌어서 이제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본 거죠. 예. 아무튼 지금 포트폴리오 일단 주식이 수익률 쪽에서는 제일 좋은데 아무튼 이제 그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채권, 뭐 국공채,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체 투자부도 있고 금도 있고 현찰까지 넣어야 된다. 거기까지 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막 그냥 쭉쭉 가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 텐데 일부는 그러면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한 몇 프로 정도 목표를 보통 하시나요? 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 기간입니다. 기간. 얼마 동안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돈으로.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도 2년 후에 결혼할 계획인데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쓸 돈은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2년 후에 전세값 올려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코로나 23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라는 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고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위기의 특징이거든요. 지진이랑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하필 써야 할 시점에 그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반토막 난 거를 찾아서 결혼자금 쓰려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 할 거 아니면 그냥 예금 적금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기간이고 근데 장기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좀 돌려볼 수가 있겠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을 이제 그 기대 수익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 아무도 기대 수익률이 없어요. 이제 저도 투자 관련 독서 모임에도 가고 뭐 여러 종류의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기대 수익률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기대 수익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100%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100%그러니까 100% 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 10년 걸려서 판 게 있고 하나는 한 뭐 최근에 3, 4년 만에 판 게 있대요. 약간 시점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10년에 100%면 연 7%밖에 안 되거든요. 7이 법칙으로 계산해서 딱 나오는데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항상 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20에서 30%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대 수익률 20, 30% 얘기하시는데 워렌 버핏이 20%예요. 워렌 버핏이. 전 세계 4위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할 수 있으면. 그 워렌 버핏은 그걸 한 4, 50년째 하고 계시니까 그 부호가 되신 거고 철학이 있으신 거고 그걸 지킬 수 있었는데 자 과연 워렌 버핏만큼 공부를 하냐 투자 경험이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20몇 %밖에 안 되고요. 뭐 정말 유명 조지 소로스 뭐 그 사람들 다 해봐도 2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30%가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생존자 편향일 수도 있거든요. 생존자 편향일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사업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많거든요. 우리나라 50대 부자 전부 사업가일 거예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 제가 한 12, 20위까지 봤는데 워렌 버핏 빼고는 전부 다 사업가예요. 무슨 뭐 독재자도 있고 뭐 있긴 있지만 전부 다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이지 투자해가지고 성공하신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적정한 수익률은 얼마냐. 20%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밑에인데 예금이 지금 1%가 안 되니까 예금보다 많이 벌면 이제 제 기대 수익률은 예금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전 거의 매년 기대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어요. 일단 2019년도 수익률 얼마 정도 됐었어요? 2019년도는 굉장히 좀
운이 좀 따라줬고 그러니까 전략이 맞는 시기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제 연금 계좌들은 제가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을. 원금이랑 같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7% 이상 났었어요. 연금 계좌가요? 예. 와. ETF로만 운용했고. 예.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냥 책에 나온 거랑 거의 똑같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인증샷을 올리면서 네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제 책 보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됐냐가 문제긴 한데 네. 저랑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하필 올 2월에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 빠져 있는 기간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 써놨잖아요. 리밸런싱 하세요. 떨어진 거 사야지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타이밍 재기하면 절대 못 사거든요. 무서워서. 그렇죠. 왜냐면 금융위기 때 50%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50% 빠지지 않겠어? 그 정도 빠질 여력이 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못 사요. 그렇죠. 예, 주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도 그 1,400까지 빠졌을 때 살려고 들어갔다가 예탁금은 들어갔는데 더 안 빠져서 못 샀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못 사는데 예. 그걸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사면 되거든요. 무슨 돈으로 사냐. 그래서 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현금 있었으면 그 현금으로 계속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골드나 달러 같은 게 있었다면 달러가 올라줬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걸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 눈높이 맞추기만 해주면 저가 매수가 계속 돼요. 네.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파는 시점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뭐 이러잖아요. 아트죠, 아트. 예. 예. 어려운 건데 자산 배분, 특히 제가 하는 이제 정적 자산 배분에서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특정 자산이 원래 목표했던 비중보다 올라갔다. 네. 그러면 그만큼 딱 잘라서 팔고 떨어진 애들한테 그냥 넣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자동으로 돼요. 네. 최소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파는 정도는 되거든요. 와, 근데 그게 진짜 반복적으로만 될 수만 있으면 복리로 그냥 뭐 딴 거 할 필요 없겠네요. 예. 실제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둘 다 하락했어요. 네. 둘 다 하락했어요. 둘 다 하락했는데 둘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반대로. 상관관계가 낮죠. 네. 반대로 하락하는 둘 다 마이너스 뭐 10% 찍었는데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리밸런싱만 한 포트폴리오는 플러스가 나요. 그게 가능해요? 이건 실제로 가능하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1950년대 셰넌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네. 뭐 천재죠. 천재. 그 시대에 컴퓨터의 초기 이론을 개발한 그 수많은 천재들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개발한 거고 그분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셰넌의 도깨비라고 하거든요. 아, 도깨비. 예, 셰넌스 데몬이라고. 악마네 악마. 예. 신기한 일이죠. 예. 근데 어떤 거든 상관관계가 낮은 거를 섞으면 설사 둘이 다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둘이 다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관계만 낮다면 포트폴리오 플러스가 됩니다. 아, 이거 재밌네. 네, 굉장히 재밌죠. 네. 요 얘기부터 2부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2부에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책도 연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하시다가 연금에 대한 것들, 전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은 그냥 손도 못 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이 할 수 있다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17%가 넘게 나오신 거잖아요. 아, 예. 그거 하는 방법하고 리밸런싱이라는 것들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셰넌의 도깨비, 데몬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